북한 파병이 이루어진 2024년,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 2024년. 이거는 앞으로의 러시아의 행보를 알고 싶으면 이 두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봐야 돼요. 아, 그 정도입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거의 보도도 안 되고 사실상은 관심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월드클로즈업 이승원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바로 이날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며칠 후면 전쟁 발발 1000일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양국의 군인 사상자만 하더라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죠. 민간인 피해도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 전쟁은 무엇을 위해서 계속되는 것이며 또 언제까지 이어지려는 걸까요? 오늘은 전문가분과 함께 러우 전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서 왔지만 지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일리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전쟁이 이제 시작되면서 예전만큼 지면에 이 전쟁에 대해서 할애하는 면도 굉장히 좀 좁아지고 있고 또 나오는 얘기가 너무 다른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때가 어쨌든 미국 대선도 끝나고 여러 가지 정리할 때가 됐다 싶어서 특별히 일리야 교수님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일단 전쟁이 이제 조금만 지나면 3년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해 넘어가고 이러면은. 네. 양국 국민들 지금 전황과 무관하게 어쨌든 피로감이 엄청나게 높아졌을 것 같은데 실제 러시아나 또 우크라이나 매체를 혹시 보신다면 그쪽에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어떤 피로감 이런 게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피로감이 양쪽 다 이제 굉장히 많이 쌓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러시아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또 경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그게 덜 느껴지지만 전쟁을 인식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나 달라요. 우크라이나에서 아무래도 침략받은, 그러니까 공격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아파하기도 하고 이게 정의롭지 않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반면에 러시아에서는 사람들이 거의 3년차로 넘어가다 보니까 일상에서는 지우려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더 이상 뉴스도 팔로우 안 하고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일상을 그냥 그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고 물론 공식적인 프로파간다나 그 정부의 채널에서는 똑같은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굳이 거기까지 내가 신경 써야 하나라는 그런 인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우크라이나 쪽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처음에 한 2022년 2월이었죠. 그 당시에 어쨌든 침략을 받았고 피해자니까 당연히 국토에 대해서 당연히 양도할 수 없고 무슨 일이 있어도 희생이 있더라도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된다라는 그 의지가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은 한 3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거 너무 힘들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영토가 좀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더 이상 삶이 파괴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라는 여론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러시아는 일반 국민들은 또 어떨까 궁금한데 어떤 얘기들 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엄청나게 이기고 있다? 도는 얘기가 많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라는 내레이션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가 처음에 2022년에 처음에 전쟁이 시작했을 때랑 또 중간쯤 한 22년 말 23년 때랑 또 지금이랑 얘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처음에는 말 그대로 이제 국민에게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일어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정산해야 된다, 척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이제 아예 리토릭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이제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 대서방. 우리가 나토 확대해서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보수적인 러시아 문명과 이제 타락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거의 썩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서방과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내레이션이 훨씬 더 커요. 지금. 그 포인트가 재밌네요. 처음에는 이른바 전쟁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받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을 소위 구출하기 위해서 그쵸. 특별 군사 작전 네, 이렇게 네.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네. 3년쯤 지나니까 이제 악에 맞선 서방은 악이고 예전에 냉전 시절에 딱 그 레토릭으로 돌아간 거네요.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전통적인 사회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고 우크라이나가 그거에 피해자이자 희생자이기 때문에 우리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고 난 다음에 서방과 싸워야 한다라는 그런 내러티브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경제를 보면 지금 전쟁이 났으면 양쪽 다 엄청나게 피해가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노동력이 기존에는 이제 기업들에 있던 노동력이 이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쏠림 현상이 있고 한쪽으로 여러 가지 양쪽 다 안 좋을 텐데 일단 러시아 GDP를 보면은 이제 석유가스를 워낙 인도나 중국에서 많이 사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GDP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는 어떻고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는 어떤지 좀 분리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숫자를 보니까 러시아 전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GDP가 올라가고 있네?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얻고 있는 그런 혜택이 훨씬 더 많겠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러시아 예산을 보면 2022년 예산, 3년 예산, 24년 예산을 보면 전쟁과 관련된 업계에 들어가는 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국방비가 엄청나게 증가한다고.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것도 내년 그러니까 25년 예산을 보면 러시아 국가 예산의 거의 40%가 전쟁에 관련된 예산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게 사실은. 모든 산업들이, 모든 분야들이, 모든 영역들이 오로지 전쟁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은 공장들을 다 돌렸어요. 뭐 탱크를 만들어야 하지, 뭐 총을 만들어야 하지, 종알을 만들어야 하지. 사람들이 뭐 2교대, 3교대씩 하고 있어요. 거의 풀가동. 24시간 가동이에요. 그거에 적합한 인력이 필요하지. 실업률도 내려갔고 그 산업에서는 엄청난 그런 군수 물자가 나오기 때문에 GDP가 올라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 유럽에서 1위다, 세계에서 5위다 이런 그렇죠.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아니란 얘기죠.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너무 신기해서 찾아봤는데 이거 2차 세계대전 보면 똑같은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1930년대 말과 1940년대 초반에 독일의 GDP를 보면 말도 안 되게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게 모든 국가의 잠재력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당연히 서류상 이제 GDP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거지만 실제로는 당연히 이 군수 물자 외에 나머지 모든 영역들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뭐 친구나 뭐 가족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생필품조차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것도 러시아 정부가 계속 이제 숨기려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엉뚱한 곳에서 계속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생겨요. 이번 겨울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거는 게 뻔한데 러시아 난방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이제 센트럴 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집마다 보일러가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중앙에 어떤 발전소가 있고 그 발전소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아파트 단지든 뭐 도시든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난로나 뭐 가스를 공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은 워낙 이 예전에 가동되지 않았던 공장들을 가공시켰기 때문에 이 모든 에너지가 그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작년 겨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모스크바에 수백만 명이 추운 겨울 한가운데 막 이게 에너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스가 안 나오고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어요. 그것도 모스크바에서 모스크바 주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시위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사는 모스크바에서 이번 겨울에도 그 똑같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게 뻔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서방 쪽에서는 상당한 경제 제재가 이제 가하기 시작했죠. 그때 갑자기 러시아가 생산하지 않는 것들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부분들인데 웃긴 일화까지는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그 티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티를 굉장히 차를 많이 마시는. 근데 러시아에서 모든 티백은 해외 생산이었다는 게 발견됐어요.
러시아에서는 만들지 않았대요. 자체 생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대요. 녹차, 블랙티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차는 있었는데 그 차를 티백으로 이제 막 이렇게 해서 파는 이 티백이 없었던 거예요. 또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감자를 많이 먹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항상 밥상에 있어야 하는 그런 뭐 감자로 만든 그런 요리가 항상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2022년에 그런 존재에 대해서 몰랐는데 2024년에 이제 수학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씨가 없는 거예요. 감자를 할 수가 없어. 씨를 여태까지는 다 해외에서 사들였던 게 발견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예시 2개를 들었는데 거의 막 엉뚱한 곳에서 막 이렇게 뚜뚜뚜뚜 막 이렇게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수입했어? 이것도 수입했어? 저것도 수입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빈 구멍이 다 보이기 시작했군요. 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또 질문을 이어갈 수밖에 없죠. 이런 이 와중에 그럼 푸틴의 지지율이 확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뭐야? 5선이었죠? 지난 3월에 선거 있었나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2001년에 외교부 출입하는 기자였는데 그때도 푸틴이었고 지금도 푸틴이어서 뭐 이분은 왜 계속 계시는 걸까? 약간 뭐 이런 느낌인데 대선에서 다시 됐다는 건 선거라는 게 완전 조작되지 않았다면 어쨌든 푸틴에 대한 지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요? 일단 제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은 한국인 기자분들에게 받는 건데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을 과연 지지하나요? 지지도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제가 항상 너무 조심스럽게 쓰는 말은 지지입니다. 지지라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지라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집단이 혹은 전체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권력 대행 업무를 지우시면서 너는 잘하면 우리가 너를 지지하고 너는 못하면 우리가 너를 못 탄핵시킨다 뭐 등등등 이런 시스템인데 러시아에서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고 국민이 있다. 그 권력과 국민의 사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국민이 권력을 지지하든 지지를 못하든 권력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국민이 우리들을 지지하는지 아닌지 신경 쓰지도 않아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정확한 말로 충성도라고 얘기를 써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충성도? 네. 얼마 정도 내가 이 권력에 충성도를 발휘하냐. 권력이 우리 전쟁을 벌어줬네? 그러면 내가 그걸 충성도 있게 지지하냐 안 하냐인 차이지. 차이다. 네, 사실상은 내가 어떤 효과를 주고 어떻게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론조사를 하긴 하나요? 러시아에서? 하긴 하죠. 하긴 해요. 네, 근데 이것도 전쟁 이전과 지금의 전쟁 중인 상황이 매우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쟁 이전에는 그래도 설문조사 기관이 있었고 정부 하에 있는 기관도 있었고 어느 정도의 독립성의 성격을 띤 그런 기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쟁 이후에는 반정부의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기관이 폐지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 우리가 정부가 공개적인 채널을 통해서 밝히는 그런 설문조사의 결과는 100%의 모두 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숫자들입니다. 별 의미가 없네요.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 설문조사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문조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무런 껄끄럼 없이 나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있어야지 이제 질문하는 사람의 답이 나오는데 러시아에서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나한테 이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딘가의 국정원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너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자 나는 아닙니다 라고 바로 글러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진실을 숨기고 그렇죠. 의견 표명을 내가 무조건 지지합니다. 모든 게 옳습니다. 다 모든 게 100%의 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러시아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고요. 전황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뭐 헤르손 뭐 거의 1000km라고 하죠. 이 국경선을 두고 전선을 두고 교착 상태에 빠진 지가 벌써 한 2년이 넘었어요. 그러다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8월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죠. 크루스크 지역을 이제 역습하면서 전선이 확대되긴 했습니다. 근데 왜 우크라이나가 거기를 노렸는지 좀 맥락을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크라이나가 노린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세 개네요. 첫 번째, 본래 러시아 땅으로 들어가서 러시아 사람들이 전쟁을 자기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게 하는 목적. 두 번째, 다른 전선에 있는 러시아 군대를 끌고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 그리고 세 번째,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이 세 가지였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열세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 지금은 사실은 거의 쿠르스크에 들어간 지 한 3개월, 4개월 지났는데 사실상은 자기 목적을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고요. 젤렌스키의 원래 목표 달성은 못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 순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와우 효과가 있었긴 있었어요. 그 정도에 할 수 있다라는. 근데 다른 전선에 도네츠크나 그쪽에 있는 러시아 군대를 갑자기 여기서 출소하고 이 쿠스크 쪽으로 보는 현황도 없었고, 또 오히려 이 쿠스크의 점령지를 이제 탈환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제 북한의 군대를 거기서 이제 그쪽으로 움직인다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군대를 안 쓰고 다른 남의 군대를 씀으로써의 이 쿠스크의 주를 탈환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얘기하셨으니까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잖아요. 아니, 북한군까지 부를 줄이야. 물론 이란은 드론을 빌려주고 북한은 포탄을 빌려주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북한군이 러시아에 간다는 것 자체는 좀 상상의 영역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미 벌어졌고요. 어쨌든 미국도 한 최소한 1만여 명이 전선에 배치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일단 여기 이 상황을 러시아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 북한 입장에서 볼 수도 있어요. 양쪽 다 이해가 그리고 서로 전혀 목표와 목적이 다를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상징적인 그런 행보에 불과해요. 사실은 이 일면을 플러스 한다고 해서 크게 이렇게 러시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보다 상징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방인 국가가 있고 이 우방의 국가의 군대의 도움을 빌려서 우리가 투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또 미국을 비롯해서 소방 국가들에게 이제 신호를 보여주는 거죠. 나는 고립된 국가가 아니다. 나랑 같이 싸울 나라가 있다. 네. 일단 이 부분은 북한도 동의하는 바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난 6월에 만나서 북러 조약을 이제 맺었고, 그때 상호 사실상 군사 자동 개입 조항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9일 푸틴이 사인까지 했어요, 결국 그 조약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양쪽 다 우리 진짜 친구 맞거든. 이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효행하는 첫 번째 어떤 정치적인 상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지금 너무 외교를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영악하게 하고 있죠. 골든 찬스예요, 이거 북한에게. 북한 입장에서. 여태까지는 중국을 빼고 모든 나라들이 북한을 공격하고 있었고 제재를 가하고 있었고 굉장히 고립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북한이 뭔가 되게 중요해진, 몸값이 올라간 그런 상황에 놓여졌으니까 거기는 첫 번째 이미지적인 게, 두 번째로 북한이 이걸 통해서 지금 그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기생처럼 러시아에 붙여서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돈과 외화와 기술을 빨아들고 있어요. 그걸 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시간이에요. 북한에게. 러시아가 약한 그런 시점에 굉장히 막 그렇게 붙어가지고 우리가
빨아들 수 있는 거는 다 빨아버리고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일단 지금 당장 우리가 소용할 수 있는 것을 소용하자. 뭐 그거에 대한 대가가 10,000명이다. 뭐 그러면, 이 정도야. 뭐 이 정도야. 뭐 약간 이런 식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완전히 호재예요. 푸틴과 같은 무대에 서면서 뭐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일단 상징적으로 10,000명 보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보내서 정치적으로 딱 그 본드를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위성 기술이든 뭐 ICBM 재진입 기술이든 뭐든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북한과 러시아 그들 입장에서 보면 각자 이해관계가 있었다. 그 흐름이 그렇게 크든 작든 간에 북한 파병 이전과 이후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정치적인 맥락이나 여러 가지. 지금 푸틴이 원하는 거, 북한군까지 이제 끌어들이면서 이 지금 일종의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데 푸틴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뭘까요? 지금 상황에서? 우선 처음에 전쟁이 시작했을 때 중간 그리고 지금에 나오는 말이 다 다릅니다. 처음에는 아마 기억나실 텐데 뭐 우크라이나의 탈나치와 탈무기화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했는데 지금은 그 말을 아예 입고 안 쓰고 있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또 요구하는 상황도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최근에 한 말은 그 우크라이나에서 합병한 그 4가지 지역들이 있죠. 뭐 를 보면 러시아가 실제로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각각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100%를 차지하고 있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도네츠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50% 정도 점령하고 있고 뭐 자포로지아는 그보다 또 적고 막 14%, 15%는 그쪽은 하는데 푸틴은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평화 협정에 만약에 들어가면 우리가 점령하지도 않은 것들을 다 100%를 우리에게 줘야 된다.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의 군대는 아예 없애고 우크라이나가 앞으로는 항상 어떤 동맹이든 어떤 그 나토와 같은 그런 동맹국이 만든 그런 플락에 들어갈 수 없게 우크라이나 헌법으로 넣어줘야 된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서방 국가에서는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푸틴이 생각하기에는 러시아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차기 대체로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이지만 특히 거의 뭐 9월 이후에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조금씩 이제 미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도네츠크 주하고 루간스크 주에서는 진전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가고 있긴 해요. 그 우크라이나가 치고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맞아요. 네네. 푸틴이 우리가 그냥 그대로만 하면 훨씬 또 이제 많이 거기는 진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너네들이 우리가 멈췄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 일단 여기까지 우리 거 해줘라 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 우크라이나에 처음에 침공했을 때랑 지금의 말은 완전히 바뀐 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땅에 한치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근데 지금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땅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거기 있는 러시아계 사람들을 구출한다는 거지 뭐 땅이 굳이 필요한 건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우리 영토 우리 거야. 우리 거야. 또 3년 동안 이렇게 모든 서방 국가의 제재에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게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많은 무기 지원을 하더라도 러시아가 그렇게 버틴 걸 보니까 푸틴 자기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러시아가 되게 강하다.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만 버티기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우크라이나 전체를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게 올해 11월 미대선이죠. 그래서 미대선 결과에 따라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러시아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말 중에 하나예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데 가장 좀 기분 나쁠 사람이 서방 국가들 제외하고 이제 중국일 것 같아요.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저렇게 밀착하는 걸 보고 있을 시진핑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어느 기사를 읽다가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읽은 것 같아요. 중국 네티즌 중에서 누군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중국에게 지금의 러시아는
주인에게 화난 강아지가 같다. 그게 너무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의 또 러시아가 이 서방 국가로부터 굉장히 많은 경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 유럽이나 미국을 통해서 들어가는 수출 수입 모든 게 중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러시아 경제를 중국이 통제하고 있다. 라는 사실상 상황이고 네.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지금 자동차가 원래 러시아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는 말에 수입을 했는데 지금은 90% 이상이 다 중국산 자동차들이에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러시아와 중국 관계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과 러시아를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둘이 사이가 진짜 안 좋았죠. 근데 냉전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항상 일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사고요. 그렇게 좋은 사이도 아니에요. 경제나 정치적으로 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스탠스가 러시아를 지원한다기보다는 그냥 이거 냅두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피해를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제 이득을 봤다면 이득을 봤지 러시아 경제가 거의 중국 밑으로 들어간 첫 번째 효과. 두 번째는 러시아랑 얘기를 하려면 시진핑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몸값이 올라갔고 그런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런 스탠스를 이룬 거죠.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네요. 정치적으로 목소리 높아지고. 하지만 동시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확전 안 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확전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국제전으로 넘어가는 건데 중국은 그건 원하진 않아요. 중국이 원하는 게 유럽과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이 전쟁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이렇게 참고 있는데 러시아를 계속 조금씩 막 이렇게 억누르고 있어요. 네, 확전하지 말라고. 제발 여기까지만 해라. 약간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지난달에 그 브릭스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런 얘기를 했죠. 불난데 기름 붓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푸틴을 향해서 사실은 이제 좀 그만해라.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외교에서 정상들이 어떤 말을 워딩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러시아가 하는 말과 중국이 하는 말이랑 달라요. 러시아 쪽에서는 우리 영원한 친구여. 완전히 우리가 아무런 거리감 없이 모든 게 100%의 솔직한 말로 털어놓고 있고 여태까지는 러시아에게 그런 파토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항상 잘하고 있고 뭐 앞으로는 뭐 갈 길이 있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항상. 원칙을 견지하고 뭐 이렇게 조금 중립적으로. 또 우리는 중국은 항상 모든 국제 갈등을 국제기관을 통해서 외교적인 걸로 해결하는 게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든가. 뭔가 푸틴은 시진핑을 향해서 엄청나게 구애를 하고 있고 시진핑은 너 하는 거 좀 봐서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는 딱 그런 모습. 그것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때 원래 푸틴이 중국으로 간 이유가 지금은 중국으로 향한 석유를 운반할 수 있는 파이프가 하나밖에 없어요. 시베리아 힘이라는 게 1. 원래 푸틴이 건설하고 싶은 게 시베리아 힘 2를 건설하고 싶어요. 중국은 원하진 않아요. 중국은 어떻게 나갔냐면 우리는 필요 없는데 그래 모든 게 100%의 니들의 사비로 하면 그래 받아줄게. 계산기를 두드려버리니까 안 돼요. 러시아에 그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원래 생각했던 게 뭐냐면 몽골까지 가서 몽골 중간에 끼고 몽골도 이 러시아 가스를 사게끔 하고 난 다음에 이 몽골에서 다시 중국으로 이 시베리아 힘 2를 만들자 라고 했는데 중국은 몽골에게 전화를 해서 하지마 라고 했다가 몽골이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푸틴에게 모욕적인 그런 발언이었어요.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 친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맞아요. 굉장히 신경전이다. 그리고 푸틴의 지금 공고한 상황을 중국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이 주변국 상황, 이제 주변에서 이 전쟁을 혹은 푸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계속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정말 재밌었던 게 몰도바에서 대선이 있었고 조지아에서 총선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도대체 이 나라와 러시아는 어떤 사이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거의 보도도 안 되고 사실상은 관심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중요해요. 이거는 앞으로의 러시아 행보를 알고 싶으면 이 두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봐야 돼요. 아, 그 정도입니까? 네. 오. 왜냐하면 조지아가 러시아랑 정쟁한 적 있어요. 네네. 2008년에 이제 러시아가 또 조지아를 침략해서 남오세티아라는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지금은 그러니까 독립국가로 발탁시켰는데 이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알아주는 나라가 이 세상에서 없어요. 러시아밖에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하고 아무도 있군요. 인정하지 않죠. 근데 조지아가 원래 소련이 붕괴하고 난 다음에 친유럽의 노선을 탄 국가였어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나토에 들어가겠다, EU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조지아 안에서 칠러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 칠러 세력은 총선에서 이겼어요. 아,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있었는데 다수가 아니었어요. 국회에서는. 지금은 다수예요. 러시아가 전쟁이 아닌, 그러니까 무력이 아닌 뭐 소프트 파워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외교적인 방법으로 주변 국가에서 칠러의 세력을 키워서 권력을 잡게 해준 케이스예요. 조지아가 이제 카스피해와 그 흑해 가운데 있는 그 카프카스 산맥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를 통해서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또 터키로 넘어가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그 나라가 진로여야 러시아가 어느 정도의 카자흐스탄 경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조지아는 이란과 러시아 가운데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나토가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네요. 조지아 위치가. 몰도바도 구소련에 있었던 아주 조그만 동유럽에 있는 국가인데 지금은 마리아 산도라는 여성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거예요. 마리아 산도라는 대통령은 발로 성격의 정치인이에요. 이번에 몰도바에서 대선과 동시에 국민 투표도 했었거든요. 우리가 유럽에 가입하겠다, 아니겠다 라는 그런 투표를 했는데 가입하겠다가 다수를 차지했어요. 그럼 뭔가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뭐 이런 건가요? 맞아요. 그게 딱 몰도바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몰도바에서도 트리스트리아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은 완전히 진로 지역이고 지금은 러시아 군대가 있는 지역이에요. 군대까지. 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사이에 껴있는 아주 조그만 동네인데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 땅을 다 점령하게 되면 그때부터 몰도바랑 주변에 있는 불가리아, 루마니아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을 커지게 돼요. 그러네요. 확대시켜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러시아 우승으로 만약에 끝나게 되면 러시아가 이걸로 당연히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나토 쪽으로 진출하겠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방향은 첫 번째 발트 3개국,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 몰도바를 통해서 동유럽으로 가거나 두 개예요. 이 두 방향을 우리가 계속 아주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몰도바의 미래다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추격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셔서 그 발트 3국 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하고 뭐 폴란드,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무너지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다.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그리고 실제 과거 이제 소련과 워낙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서 실제 그 나라들은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까요? 많이 느끼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칼리닌그라드 주라는 게 있어요. 좀 떨어져 있어요. 육로로 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항상 위험의 요소였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게 우리 땅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육로로 복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러시아 정부의 옛날부터 계획이라는 게 이 나라들이 항상 그런 걱정거리가 됐었던 거예요. 벨로루시아 땅과 이 칼리닌그라드 주에 있는 이 라트비아 통해서 가는 이 길이가 얼마 안 돼요. 군대가 거기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도를 금방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모든 그쪽에 있는 나라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하이라이트죠. 네, 트럼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트럼프가 모든 전쟁을 뭐 24시간 안에,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했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선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무조건 항상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트럼프가 예측이 불가한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처음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어떻게든 끊으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게 다들 한결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바마한테 물려받은 건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네. 트럼프도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해요. 그렇죠. 오바마도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아? 또 바이든이 이렇게 벌어지게 한 전쟁을 내가 끝내면 확실히 내가 미국의 영웅으로 기록되지 않을까라는 명예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무조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시아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우크라이나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끝내겠다라는 보도가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말 그대로 예측이 불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푸틴과의 마주 앉으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몰라요, 우리가. 푸틴은 힘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푸틴 같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일단을 다 스탑시키고 대화를 하자라는 말 자체가 약점이에요. 대화는 힘없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트럼프가 모스크바까지 가서 푸틴이랑 모스크바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푸틴이 자기 이뜸이라고 생각하고 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굉장히 거만하게 나올 거예요. 푸틴이 굉장히 세게 나올 거예요. 첫 번째 가능성이고, 두 번째, 만약에 만났다고 칩시다. 뭐 스위스든 어디든 뭐 만났다고 얘기를 한다는 가정하에 푸틴이 당연히 트럼프를 해리스보다 훨씬 더 만만하게 봐요. 트럼프가 이제 자기 나라의 국익을 항상 거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사람이랑 얘기하기가 되게 쉬워요. 자, 돈 줄게. 많이 줄게. 그 대신에 우크라이나 전체를 나에게 줘.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반응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아마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게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봐요. 아마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점령하는 땅은 아마 러시아에게 넘어갈 거고,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한반도 시나리오. 그러니까 원래 한 국가의 반으로 나누고 일단 스탑시키고 여기서 선을 만들자. 10년, 20년, 30년 후에 다시 얘기를 해보자. 지금은 너도 화냈고 나도 화난 상태에서 얘기하지 말자. 다 풀고 얘기하자.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러시아가 점령하는 건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킬 건지, EU에 시킬 건지에 대해서 그것도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젤렌스키 대통령 움직이는 것도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거의 이제 확실시했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화를 해서 말투도 굉장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소에 안 쓰는 말투예요. 그랬어요? 우리 뭐 훌륭한 미래를 위해서 위대한 당선님께서 뭐 무슨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 쓰는 말투예요. 하지만 트럼프가 좋아하는 워딩으로 구성을 했군요, 문장을. 맞아요. 뭐 예전엔 많은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 상황에서 젤렌스키도 자기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에게 아부처럼 보이는 게 사실상은 우크라이나 국익이에요. 젤렌스키에서 또 사라진 말투가 있어요. 우리는 전쟁이 끝나는 시점은 우크라이나의 1991년 기준일 거다. 크림반도까지는 우리가 다시 탈환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아예 사라졌어요. 트럼프 캠프에서 그 란자라는 사람이 만약에 젤렌스키가 크림반도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생각 버려라. 크림은 우리가 테이블 위에 있는 카드도 아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꿈도 꾸지 말아라. 거기까지는. 근데 젤렌스키는 그거에 아무런 답을 안 했어요. 지금은 일단 침묵이 유리해 보이네요. 그렇죠. 젤렌스키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에게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이제 갖춘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서 이제 북한 파병이 이루어진 2024년,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 2024년,
이제 내년부터 펼쳐질 미래를 조금 예측해 주시면 좋을 텐데 러시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사회에 너무 크게 미치고 있어요. 일상 자체가 일상 자체가 무너지는 기미가 굉장히 많고 사회라는 게 조금 더 철학적인 얘기지만 사회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있고 너나 나나 같은 사회 안에서 같은 사회 일원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 나라 안에서 어느 정도의 평화적인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병사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러시아에서 지금 국내, 해외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뉴스지만 국내 뉴스를 보면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에 갔다 온 사람이 어딘가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죽였다. 술에 취해서 몇 명을 죽였다. 라는 뉴스가 수천 개 넘게 남아요.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예요. 우리 언론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보도가 안 됐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극히 국내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당연히 보도가 잘 안 되어 있죠. 미국의 70년대 베트남전에서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건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돌아오는 미국은 굉장히 발전하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세계 최고의 국가였죠. 세계 최고의 국가였고 전 세계에서 고립당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근데 러시아는 다른. 러시아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이제 그 국방부와 계약을 하라고 돈을 엄청 많이 주고 있잖아요. 네네. 계약금을 엄청 많이 주고 있어요. 거의 지금 1,000만 원 정도에 주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에서는 거의 내가 5억 줄게. 가서 사워. 이 식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지방에서 대출을 갚을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5억을 받고 모든 대출을 갚고 차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 다시 20만 원 나오는 월급을 받고 가야 하는 일자리를 일하게 돼. 그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될 거예요? 한때 5억을 받고 굉장히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인데 다시 20만 원 받고 일하라고. 다시 현실 돌아오라고. 이게 미래의 지뢰예요. 사회적인 지뢰. 러시아가 이렇게 큰 계약금을 주는 게 거의 대부분 못 사는 지방이에요. 모스크바나 상페테르부르크에서 사람들을 모집 안 해요. 그렇겠죠. 거기는 이미 사람들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지방에 가면 자, 너는 한 달에 10만 원 받고 있지. 5억 줄게. 가서 사와. 이런 식이에요. 이게 양극화가 엄청나게 진행되겠네요. 엄청나요. 워낙 땅덩어리 큰 데다가 모스크바니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국민들이겠네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쟁을 치른 그 국민들이 사는 지방과 모스크바와는 또 다른 경험이 있을 테고 그렇다고 지금 나라가 막 자부심이 뿜뿜 넘치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내가 자존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부상당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 제대한 군인들에서 엄청나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다시 20만 원 받고 일을 해야 되는 참혹한 현실에 처하니까 국민들 이 내적 어떤 분열과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커지겠네요. 러시아 내에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론과 또 개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야, 시끄러워. 야, 너는 누군데 왜 시끄럽다고 해? 나는 우크라이나 갔다 온 사람이야. 야, 너는 살인자지 무슨 병사야. 이렇게 갈등이 커져요. 진짜 영화에서 봤던 그런 어떤 장면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현실은 더 참혹하겠죠.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불안 그런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이미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들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전쟁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낙후된 그런 뭐 에너지 선인가 뭐 인프라인가 이 돈이 어디서 나요? 이거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뭐 건강으로 갔어야 하는 돈이 지금 전쟁으로 흘러가고 있고 원래 교육 쪽으로 갔어야 하는 돈은 지금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다른 예상 것들은 지금 삭감하고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1년이나 뭐 2년 앞으로는 부작용을 우리가 못 느끼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뭐 5년 후, 10년 후 지금도 보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이제 그 인구학자들이 말로는 2022년, 2023년, 2024년 출산율을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 수준까지는 하락돼 있어요. 그 3년 사이에 확 떨어졌군요. 뭐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전선으로 가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20대, 30대 남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로 대거로 사람들이 이민 가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100만 명 넘었어요. 러시아 주변에 들어와서 장기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따져보면 제일 최소선이 이제 100만 명인데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를 탈출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고학력자, 고연봉자, 실제로 경제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핵심 자원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가 정말 암울하기만 하다라는 얘기를 그러고 싶진 않은데 네. 저는 앞으로 뭐 최소 5년, 길어야 10년 안에 러시아에서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가 힘들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1000일째 이어져 오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전쟁을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들은 날이 갈수록 더 복잡하게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무고한 희생자만 계속 늘어가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언제쯤이면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월드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